오늘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경제분석 방법론 발제를 맡은 김세리입니다. 저는 90년생이고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만한 한 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진 않았어요. 한 2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여행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미국 서부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로 멕시코 지역까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두 사진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 지역이 티화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조금 암울한 사진은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진인데 되게 좀 뭔가 대조적인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통과를 하고요.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좀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을 했고, 2011년에는 제가 켄트 킴이라는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의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뵙게 돼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SAT 어휘책을 제가 발간하는 데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편집했던 그 작업의 일부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제가 좀 더 경제에 대해서 관심사가 깊어지기 시작한 때인데, 이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무 한국경제라는 책에 교수님들이 대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제가 녹취를 해서 출판사하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와서는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환율과 무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부방에 와서 제가 발제를 하는 내용도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이 친구들을 대할 때 더 어려운 점은 이 친구들이 기본 개념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을 아무리 쉽게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 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는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시민 발제 참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봐야겠죠? 경제 분석 방법론. 요즘 팟캐스트에서 경제 소프트 많이 들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 2013년 11월 21일자 방송인 양적 확대책으로 인한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한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분석 방법론이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아주 알기 쉽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막상 내용을 훑어보니까 미시와 거시경제를 넘나드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번 내용이 그 경제의 뼈대, 골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분석 방법과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연구소 서적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권을 토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이 2002년 10월 무렵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요. 경제 분석의 기본 패러다임을 먼저 훑어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방법은 금리라는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패러다임도 같이 보고 마지막에 사례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 분석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본, 자산, 실물, 금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경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본과 자산, 실물과 금융 이 두 가지씩 좀 짝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자본경제라는 것은요, 이 자본경제 축에 해당하는 것은 부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활동을 통해서 실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산경제는 교환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시장에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해서 각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본과 자산을 실물과 금융경제랑 짝을 또 조합을 지어 보겠습니다. 실물은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경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 1은 실물 자본경제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면 가게가 그 물건을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GDP, 국내 총생산, 소비, 투자, 노동 이런 주제들이 영역 1에 속합니다. 그러면 영역 2를 볼까요? 영역 2는 실물 자산 경제겠죠? 자, 여기서는 상품을 사고 파는 활동이 주입니다. 어떤 상품을 파느냐 하면요,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 아니면 금, 원유, 농산품, 귀금속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역 3은 금융 자본경제입니다. 자, 금융 자본경제에서는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가게나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뭐 주식, 채권 발행, 은행업 등이 이 영역 3에 속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융 자산 경제가 있겠죠. 자, 여기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이 거래되는 유통시장, 아니면 외환 거래를 하는 외환시장이 그 예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다 아시죠? 실물 자본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경제 활동이 모두 실물 생산과 소비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1 실물 자본경제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2, 3, 4의 영역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두 가지로 여기서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 다른 하나는 아파트 매매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 자본 경제 영역에 속합니다. 자, 제가 자본 경제 영역에 대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중에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균형점을 좀 연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매매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교환 경제에 해당이 되겠죠. 매매는 거래니까요. 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 경제에 그 아파트 매매 거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2번, 3번도 마저 볼게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부실, 은행의 가계담보대출, 이거 다 뭐랑 관계가 있죠? 다 돈 문제죠. 그러면 금융경제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이제 신용카드 부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분별한 과소비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금융 자본 경제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가계담보대출은 최종적인 목적이 주택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린 목적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물 자산 거래에 대한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 자산 경제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투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나중에 자산 경제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 따로 독립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다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네 가지 경제 영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제 분석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금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듯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경제 분석 유형을요, 나중에 금리 결정 이론하고 연결을 시킬 때 그 연결고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이 네 가지 경제 영역에 따라서 그 원인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실물 자본 경제 영역에서는 초과 수요로 인한 그 수요 견인형 인플레, 제가 수급 갭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원가 견인형 인플레, 요소 가격 변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금융 자본 경제에서는 이제 자금 수급 갭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금의 수요나 공급이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유동성 과잉형 인플레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산 경제에서는 하나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투기죠. 그러니까 주로 투기로 인한 버블형 인플레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뭐 수요 증가, 생산 비용의 상승, 화폐 수급, 투기 등의 문제가 각각 그 영역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대응 역시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이 플레이트라는 그 어간이 부풀다 팽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즉 돈이 가장 중요한 경제 수단이죠. 그 돈에도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돈도 상품이고 그것이 금리라는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컬어서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그 상승된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그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경제분석 기본 틀에 입각을 해서 앞으로는 금리 결정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중간 단계인 그 영역별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단계적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부는요, 저마다 경제 철학, 경제 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어떤 기조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그 금리 결정, 그러니까 정책이 바탕한 이론이 좀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케인지안의 거시균형 이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고전파의 미시균형 이론입니다. 먼저 케인지안의 ISLM 곡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그래프 보시기 전에 제가 미리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IS 같은 경우는 투자, investment, 그 다음에 저축, savings고요. LM은 liquidity, money, 그러니까 뭐 화폐 수급을 뜻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프를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이 단어들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경제 주체인 가계가 자신의 소득으로 저축을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위한 지출을 합니다. 투자 I 나왔죠? 그러한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화폐 흐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데, 그 해당 화폐의 수급과 유통 속도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IS는 실물시장, LM은 화폐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실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림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번 주 시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시평이 FRB의 금융 완화책과 케인즈 경제학의 한계입니다. 여기에서도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잠시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케인즈 경제학의 맹점과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의 요체는 투자 저축 곡선 IS 커브와 그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 LM 커브가 교차하는 곳에서 실질 금리와 실질 성장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케인지안은 일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투기나 버블 같은 시장 실패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미리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지금 보시는 IS 그 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됐는데, 그 가계 소비, 기업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된 이 GDP의 요소가 이자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이자율하고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LM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 화폐 수급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자율과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화폐 수급이 이자율하고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수직으로 우뚝 서 있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 총 생산하고 총 지출이 같다는 전제 하에 개념상으로는 소득과도 제가 같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그래프의 좀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Y0는 완전 고용 총 생산 수준이라고 적혀 있죠. 이 생산 요소 가격이 물가 수준, 이자율이 물가 수준을 대변합니다. 물가 수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경제학에서는 보통 그 시간의 개념을 좀 빌려서 써요. 뭐 장기, 중기, 단기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경우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가,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장기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Y0의 수준이 어떤 한 국가의 최대 생산 능력인데, 그것은 자본 축적의 정도나 노동, 기술 수준에 따라 그 생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마다 또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경제 수준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혹은 후퇴시킬 만한 요소가 아니고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인 개념의 표현을 좀 빌려서 장기 총 공급 곡선, 완전 고용 총 생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를 이 그래프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실물 자본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제 영역 내에서 과소비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예상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거는 LM 커브죠. 이 LM 커브를 줄이게 되니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Y하고 R이라는 수준이 만나서 E라는 균형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Y1하고 R1이 만나서 E1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을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과소비가 위축이 되고 당연히 총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재정 확대책을 병행합니다. 그러면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IS 곡선이 이제 이동합니다. 그럼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 결과 Y하고 R2가 만나서 새로운 균형점 E2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총생산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됐지만 이자율이 처음에 R에서 R2까지 상승을 하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물가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를 잡으려고 이자율을 올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정부 재정 확대라는 신규 수요로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 ISLM 모델이 처음에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물과 화폐 시장의 균형. 근데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수요 견인형 인플레를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수급 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소 가격 변동과 같은 유가, 원자재,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견인형 인플레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의 경우에는 내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원가 견인형
인플레는 외생적인 충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있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현상은 외부적 요인이자 충격이기 때문에 그 ISLM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델이 자본주의 시장을 굉장히 넓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모두 적용시키기는 곤란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의 이론을 또 봐야겠죠? 자산경제의 금리 결정 모델입니다. 자산경제의 금리 결정 모델은 시장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케인지안과 반대로 이 사람들은 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파, 통화론자, 신고전파로 이어지는 시장론자들의 자산균형 가격 이론이 미시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산균형 가격 이론이 바로 그 포트폴리오 균형 이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포트라는 접두사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다,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폴리오는 예전 고대 시대 때 쓰던 양피지 있죠. 종이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낱장의 종이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거든요. 이 말을 경제학이나 투자론에 적용을 시켜보면 시장에 있는 낱개의 무수한 자산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무위험 자산을 함께 넣으면 전체 위험이 줄어든다. 아니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들이 바로 포트폴리오 균형 이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위험 이자율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장 무위험 이자율은 투자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신고전파의 이자율 결정 포트폴리오 균형 이론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무위험 이자율은 최소 위험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 선호도를 반영한 최소 위험 투자 포트폴리오의 투자 위험도를 차감한 값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가져올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투자 위험이 낮을수록,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일수록, 그러니까 한탕주의식 성향이 강할수록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와 상쇄가 되니까 전체적인 무위험 이자율 수치는 올라가겠죠. 그럼 똑같이 반대를 생각해보면 기대 수익이 낮을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높을수록, 또 위험 회피적일수록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무위험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수익과 위험의 측면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제 내에서 실물 투자 기대 수익이 높다면 자금 수요도 늘어나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물 투자의 위험이 낮다면 마찬가지로 투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도 늘고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자, 지금 제가 어려운 수식을 가져온 건 아닌데 말로써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요, 투기가 왜 버블을 형성하고 또 그것이 붕괴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자산가격 결정 이론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직면하는 자산 시장이 과연 그만큼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고전파 체계로 80년대 부동산 및 주가 버블, 90년대 IT 버블, 2000년대 부동산 버블과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 있죠. 그게 국채 같은 이런 무위험 자산의 가격 결정 기초이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척도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치가 온 시장 참여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케인지안과 신고전파 이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특징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시대별로 정리를 해서 연대기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보기 편하시죠? 네. 경제정책 기조의 흐름입니다. 이 내용은 뒤죽박죽 경제상식이라는 책 내용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혹시 좀 기초적인 개념을 원하신다면 그 책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큰 줄기 3가지만 살펴볼게요.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는요, 고전 경제학파라고도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 좀 맡겨둬. 국가는 치안이나 잘 유지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면 만족하고 만약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죠. 그동안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의 이론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때 이후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국가가 이제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논리가 바로 케인즈주의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케인즈주의는 큰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자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게 좀 큰 돈을 좀 쥐어주면서 너 이걸로 고기도 좀 사 먹고 시장에서 힘 좀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케인즈주의자들이 돈을 풀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쳤을 뿐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졌죠. 그러자 다시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은 일단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물가부터 잡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의 시기이니까 고용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이 억제가 됩니다. 임금 인상이 억제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경제 전반의 물가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감세 정책을 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 잇따르기 때문에 이들을 신고전학파라고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케인즈주의자들은 유효 수요 이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수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의 어떤 투자, 그에 따른 공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급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토가 세계화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폈습니다. 작은 정부, 감세 정책, 각종 규제 철폐, 복지 축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영국의 대처 수상도 레이건과 난영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이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썼던 정책들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매력이 있는 인구, 즉 중산층이 두터운 경제 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으로 와서 2008년 또 다시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국가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펴고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해서 침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 FRB의 1, 2차 양적 통화 확대책도 그 케인즈주의를 토대로 시행한 정책이며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파에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 경제학으로 또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 또 새로운 경제학 조류가 등장할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태까지 경제정책 기조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002년 말에 금리 논쟁을 4가지 경제 유형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경제 분석 기본 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틀에 입각을 해서 그 당시의 동향을 적용을 시켜본 것입니다. 네. IT 업계의 불황 지속과 이라크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3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경기가 매우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설비 투자도 극도로 저조한 상태에서 국제 유가 인상으로 원가 견인형 인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원가 견인형 인플레의 경우에는 실물 자본 경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내수는 신용카드 과소비로 버블이 발생은 했지만 과소비로 인해 그 인플레 압력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또 상승을 해서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시기였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 자본경제죠. 제가 방금 전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극도로 저조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자금 수요도 정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도 돈을 별로 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간의 대출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가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물 자산 경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파트 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0년 초부터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그 고금리 시대 때 거두어들였던 이자 수익이 저금리 시대 때는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세금이라는 목돈 자체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해서 그 고금리 시대 때 거두어들였던 이자 수익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도록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면서 매매 가격까지 급상승하여 대규모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급상승했대요. 교환경제라는 거 기억하시죠? 실물 자산 경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전세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 이런 그 현상들이 지속이 되면서 아파트 전월세 가격 및 매매 가격 상승이 나중에 임금 인상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이 임금 인상 요구로 연결이 되면 인플레가 가시화될 텐데 그 당시까지는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버린 건물이니까 구조조정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최선의 상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걸 이 대목에서 떠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죠? 금융자산경제. 자, 2001년 말에서 2002년 중순까지 은행의 예대율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통화 공급이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저금리 기조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간 가계대출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면 내 그 신용을 넘어서는 아니면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 자산의 신용 위험과 아파트 가격 그 변동 위험 노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또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원유 수입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첫 번째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상승하는 때였습니다. 반면에 국내외 주가는 또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마이너스 자산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제 이론의 틀을 가지고 그 당시 동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플레에 대한 내용을 케인지안과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케인지안 관점에서 보면 그 2002년 말의 인플레 압력은 유가 상승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원가 견인형 인플레이자 자산 그 경제 부문에서의 부동산 투기, 금융기관의 유동성 과잉 공급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LM 모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소비형 경기 조절 거시 이론이기 때문에 원가 견인형 인플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그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 신고전파 관점에서 당시의 인플레 압력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산경제 부문의 투기 그리고 은행 등의 비효율적 금융 중개 기능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고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압력 요인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적 및 그 외부적 인플레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단 인플레 압력 내부적 요인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유동성 과잉 문제를 말씀드렸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기를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유동성 통화 공급은 그 정책적 차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가 및 환율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인플레 압력은 정부의 세부적인 물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 인상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높여주어서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정책이 예상대로 혹은 계획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좀 늘리려고 금리를 낮췄는데 그 시중은행이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다른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경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은행 조직 자체적으로도 자산 건전성을 꾀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금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 시기 적절성, 그리고 조정폭,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은행이 항상 시장과 소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실제 행해지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없이도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마치 일본 정부가 아직 채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아베노믹스 정책을 발표를 하고 여론을 막 집중시키는 것처럼 기대 심리를 이용을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했죠. 그 아베노믹스 정책 역시 케인지안의 단점인 단기적 재정 지출 효과에 그쳤지만 현재의 경제 현상도 이렇게 오래된 경제 이론에 적용시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네 가지 또 틀에 맞춰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조금 제가 이론을 나열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